설마 대한민국이 망하겠어? 1997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환율은 하루아침에 900원에서 2,000원으로 폭등했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으며 거리에는 실직자가 넘쳐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징후는 이미 6개월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 환율 상승, 기업 부도 속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60원을 돌파했습니다. 국가부채는 GDP 대비 51%에서 2029년 60%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국의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90%. 동시에 또 다른 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매년 오르지만 왜 더 가난해진 느낌이 드십니까?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고 라면값은 1,000원을 넘었으며 내 집 마련은 갈수록 멀어집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제2의 IMF와 인플레이션 지옥이라는 이중위기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에 켜진 5가지 적색 경보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돈 원화, 달러의 교환 비율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1997년 10월 환율은 900원이었습니다. 괜찮아, 안정적이야 라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11월 들어 1,000원을 넘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믿었습니다. 12월 IMF 신청 당일 환율은 2,0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한 달 만에 원화 가치가 절반으로 증발한 겁니다. 2024년 12월 현재 환율은 1,460원입니다. 2년 전만 해도 1,200원대였습니다. 얼핏 보면 1997년처럼 급등하진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1,500원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시장 심리가 무너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팔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달러 확보에 혈안이 되고 수입 물가는 폭등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외환 보유액입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입니다.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결제은행 BIS가 제시하는 적정 수준은 9,200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비교입니다. 중국은 3조 2천억 달러, 일본은 1조 2천억 달러, 심지어 대만도 5,7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스위스조차 8,500억 달러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40배 중소기업 사장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2023년 초 환율이 1,300원일 때 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치 원자재 비용으로 1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13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 환율이 1,460원이 됐습니다. 똑같은 100만 달러를 사는데 14억 6천만 원이 필요해졌습니다. 1억 6천만 원이 더 들어간 겁니다. 김 씨의 회사 연간 순이익이 2억 원이었는데 환율 상승만으로 이익의 80%가 날아갔습니다. 그냥 원자재 수입 안 하면 되잖아?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GDP 대비 70%가 넘습니다. 우리가 먹는 밀, 타는 석유, 쓰는 반도체 장비까지 대부분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모든 게 비싸집니다. 라면, 휘발유, 전기료, 심지어 치킨값까지 오릅니다. 환율은 84% 확률로 우상향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결제에서 원화 비중은 0.1%도 안 됩니다. 반면 달러는 60% 이상입니다. 위기가 오면 모두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원화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통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환율 앱을 열어보세요. 1,500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의 악몽이 2025년에 재현될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란 무엇입니까? 나라가 빌린 돈입니다. 국채라는 빈문서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라도 망합니다. 그리스가 그랬고 베네수엘라가 그랬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51%입니다. 50%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일본은 250%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숨겨진 부채입니다. 공기업 부채, 지방정부 부채, 국민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체감 부채가 GDP 대비 130%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공식 발표의 2.5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국가 부채가 20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1년에 50조씩 증가하는 겁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GDP 대비 60%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이건 재정 건전화에 성공한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IMF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재정이 취약하다. 복지 지출과 인구 고령화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입니다. 프랑스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10%입니다. 정부가 복지 축소를 시도하자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인데 왜 복지를 줄이냐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빚을 갚으려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복지 지출은 매년 늘고 세수는 부족하고 빚은 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증세입니다. 세금이 오릅니다. 소득세, 부가세, 재산세 모두 오를 겁니다. 둘째, 복지 축소입니다. 연금은 줄고 의료비 본인 부담은 들고 각종 수당은 삭감됩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가 빚을 갚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찍는 겁니다. 돈을 많이 찍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릅니다.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석유가 넘쳐났고 복지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무리하게 복지를 확대하고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돈을 찍었습니다. 결과는 2018년 인플레이션율이 130만 %였습니다. 빵 하나 사는데 돈가방이 필요한 지경이 됐습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될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부채가 통제 불능이 되면 결국 국민이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증세, 복지 축소, 인플레이션 중 하나 또는 모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식당을 운영합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월 순이익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최저임금이 5% 올랐고 2024년 또 5% 올랐습니다. 동시에 식자재 가격도 20% 올랐습니다. 전기료, 가스비도 올랐습니다.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메뉴 가격을 올렸습니다. 불고기 정식을 8,000원에서 9,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손님들은 왜 이렇게 비싸냐며 불평했고 손님 수는 20% 줄었습니다. 결국 박 씨의 월 순이익은 3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40%가 감소한 겁니다. 정부가 뭘 해줄 거야? 우리는 알아서 살아남아야 해. 박 씨의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날수록 결국 부담은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좋다. 연 2% 정도가 이상적이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진짜 진실은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구매력 강탈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로마 제국 시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군대를 유지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면 백성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은화의 은 함량을 줄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은 100%였던 동전이 나중에는 은 50%, 그 다음엔 은 5%로 줄었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동전이지만 실제 가치는 20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결과는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빵 한 덩이를 사는데 은화 1개가 필요했다면 나중에는 20개가 필요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왜 물가가 이렇게 오르지라고 불평했지만 진짜 원인을 몰랐습니다. 황제가 화폐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을 섞는 대신 숫자를 찍습니다. 중앙은행이 키보드만 두드리면 수조원이 생깁니다. 이걸 양적 완화라고 부릅니다. 듣기 좋은 용어지만 본질은 로마 시대와 똑같습니다. 화폐 가치를 희석시키는 겁니다. 달걀 이론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제라면 이렇게 작동합니다. 닭사육 기술이 발전합니다. 달걀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달걀 한 판이 5,000원에서 2,500원이 됩니다. 소비자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달걀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생산성 향상의 혜택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합니다. 통화량을 2배로 늘립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걀 생산량은 2배지만 돈도 2배입니다. 결국 가격은 다시 5,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술 발전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풍요가 통합 팽창에 의해 상쇄된 겁니다. 달걀은 2배로 늘었지만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진실입니다. 당신의 노동 가치, 저축 가치가 조용히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30대 직장인 이 씨의 사례입니다. 이 씨는 2020년에 연봉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세후 250만 원 정도 손에 쥐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해서 1년에 1,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2024년 현재 이 씨의 연봉은 4,8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 인상된 겁니다. 연봉이 올랐으니 잘 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월세는 6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관리비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점심 한 끼 값은 7,000원에서 9,000원이 됐습니다. 커피는 4,000원에서 5,500원이 됐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씨가 매달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여전히 100만 원입니다. 연봉은 20% 올랐지만 물가도 20% 올라서 실제 저축액은 그대로입니다. 더 나쁜 건 4년 전에 모아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2020년에 1,200만 원과 2024년에 1,200만 원은 구매력이 다릅니다. 4년 전에는 소형차를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못 삽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당신 통장에서 직접 돈을 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당신의 구매력을 강탈합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 물가가 올라서 힘들어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진짜 원인이 화폐 공급 확대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돈을 찍으면 누가 먼저 그 돈을 받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캔틸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캔틸런이 발견한 원리입니다. 새로 발행된 돈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앙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습니다. 두 번째, 시중은행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곳이 그 돈을 받습니다. 세 번째, 대기업과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들입니다. 네 번째, 자산시장입니다. 부동산, 주식 같은 곳으로 돈이 흘러들어갑니다. 마지막, 일반 서민입니다. 월급쟁이 자영업자에게 돈이 도달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새 돈이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에 자산을 삽니다.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먼저 오릅니다. 강남 아파트 값이 10억에서 15억이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에서 8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오릅니다. 라면, 치킨, 휘발유 가격이 오릅니다. 그제서야 일반 서민의 월급이 조금 오릅니다. 하지만 이미 자산 가격과 물가가 다 올라버린 뒤입니다. 결과는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이게 캔틸런 효과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양적 완화, 재난지원금, 저금리 정책 모두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는 부동산 자산가 최 씨의 경우입니다. 최 씨는 2020년 초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출은 15억이었습니다. 순자산은 15억입니다. 2021년 말 그 아파트 가격이 45억이 됐습니다. 대출은 그대로 15억입니다. 순자산은 30억이 된 겁니다. 1년 반 만에 15억을 번 겁니다. 최 씨가 특별히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새로 찍힌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먼저 흘러들어가서 자산 가격을 띄워준 겁니다. 반면 월급쟁이 정 씨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2020년에 연봉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매달 열심히 저축해서 2년 만에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제 전세 자금으로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이 되니 전세 가격이 2억에서 3억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정 씨가 2년간 모은 5천만 원으로는 전세 보증금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정 씨는 열심히 일했고 절약했고 저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집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이게 캔틸런 효과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돈 풀기는 평등한 게 아닙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먼저 많이 혜택이 돌아갑니다. 자산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적게, 그것도 물가 상승으로 상쇄된 후에 혜택을 받습니다. 더 나쁜 건 이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돈을 찍습니다. 그때마다 자산 가격이 먼저 오르고 부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랬고 2020년 코로나 때 그랬고 다음 위기 때도 똑같을 겁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위기를 재앙으로 맞이합니다. 마지막 지문은 가장 무섭습니다. 바로 연금 시스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이 내 통장에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당신이 내는 돈은 당신 계좌에 저축되지 않습니다. 지금 은퇴한 노인들에게 바로 지급됩니다. 이게 부가 방식입니다. 현재 일하는 세대가 현재 은퇴한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인구 구조입니다. 1960년대에는 한 여성이 평균 6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0.7명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는 일하는 사람 6명이 은퇴자 2명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하는 사람 2명이 은퇴자 5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30대, 40대는 평생 보험료를 내지만 정작 자신이 은퇴할 때는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연금 개혁하면 되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내용을 보십시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보험료를 더 올린다. 지금 9%인 보험료율을 12%, 15%로 올리는 겁니다. 월급의 15%를 연금으로 내야 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45만 원을 연금으로 냅니다. 둘째, 수령 나이를 늦춘다. 지금은 65세부터 받지만 68세, 70세로 늦추는 겁니다. 더 늦게까지 일하고 더 늦게 받으라는 겁니다. 셋째,
수령액을 줄입니다. 지금은 평균 월 60만 원 정도 받지만 앞으로는 40만 원, 3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적게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연금개혁의 현실입니다. 40대 회사원 김 씨의 사례입니다. 김 씨는 25세부터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20년간 총 5천만 원을 냈습니다. 김 씨는 생각합니다. 나는 65세가 되면 매달 100만 원씩 연금을 받을 거야. 20년 동안 5천만 원을 냈으니 당연하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김 씨가 65세가 되는 2049년쯤이면 국민연금 기금은 심각한 적자 상태일 겁니다. 김 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5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것도 수령 나이가 68세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씨는 25년간 1억 원 가까이 납부하지만 받을 때는 예상의 절반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낸 돈은 어디 갔어? 라고 물으면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은퇴한 기성세대에게 지급됐습니다. 이게 폰지 사기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폰지 사기는 나중에 가입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가입한 사람에게 수익을 주는 겁니다. 초반 가입자는 큰 돈을 벌지만 후반 가입자는 손해를 봅니다. 결국 시스템이 무너지면 피해는 후발주자에게 집중됩니다. 연금도 비슷합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후세대가 피해를 떠왔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연금개혁을 주장하면 노년층표를 잇습니다.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혁을 미룹니다. 다음 정부가 해결하겠지 하면서 폭탄을 미래로 떠넘깁니다. 결국 누가 피해를 봅니까? 지금의 청년, 중년 세대입니다. 당신이 피해자입니다. 이제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5가지 위기를 설명했습니다. 환율 폭등, 국가 부채, 인플레이션, 캔틸런 효과, 연금 붕괴. 이 모든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화만 가지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구매력은 감소합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달러 자산을 가지십시오. 왜 달러입니까? 달러는 기초통화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60%가 달러로 결제됩니다. 외환 보유액의 60%가 달러입니다. 위기가 와도 달러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1997년 IMF 당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부자가 됐습니다. 환율이 900원에서 2000원으로 뛰었으니 달러 가치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2만 달러만 가지고 있어도 9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된 겁니다. 구체적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달러 계좌를 만드십시오. 카카오뱅크, 토스, 우리은행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앱으로 5분이면 개설됩니다. 자산의 30%를 달러로 환전하십시오. 월급쟁이라면 월급 1~2개월치, 자영업자라면 운영자금의 30% 정도가 적당합니다. 100만 원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환율이 1,4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 1,500원 이상 오르면 일부 매도하는 전략을 쓰십시오. 더 나은 방법은 미국 주식입니다. 달러 현금보다 미국 주식이 낫습니다. 왜? 이자와 배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추천 비율은 미국 1등 주식 90%, 한국 1등 주식 10%입니다. 미국 1등은 무엇입니까?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입니다. 개별 주식이 부담스러우면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ETF를 사십시오. 한국 1등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배용주입니다. 코스닥이나 소형주는 위험합니다.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망하는 게 소형주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실물 자산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것을 가지십시오. 대표적인 게 금과 부동산입니다. 금은 5,000년 역사를 가진 화폐입니다. 어느 나라 정부도 금을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 금값은 오릅니다. 투자 비중은 전체 자산의 5~10% 정도가 적당합니다. 금통장, 금 ETF, 실물 골드바 모두 가능합니다. 금은 급등을 기대하는 자산이 아니라 위기 시 가치를 지키는 보험입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금리는 언젠가 다시 내려갑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정부는 금리를 낮춥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쉬워지고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고 집값은 다시 오릅니다. 더 중요한 건 공급 부족입니다. 한국은 2025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합니다. 신규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동시에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외국인 유입도 증가합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오릅니다. 우선 청약 통장을 가족 전체가 만드십시오.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만드세요. 월 2만 원만 넣으면 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작은 평형이라도 괜찮습니다. 30평대 아파트를 못 사면 20평대를 사십시오. 집값은 평수보다 있다 없다가 더 중요합니다. 교통이 확장되는 지역을 노리십시오. 지하철 종점, GTX 역세권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이겁니다. 당신이 문제 해결자가 되십시오. 월급쟁이는 소비자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사업가와 투자자는 생산자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위기가 오면 소비자는 피해자가 되지만 생산자는 기회를 잡습니다. 그럼 사업하라는 거야?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생산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접 사업을 하거나 부업을 하십시오. 남의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받는 겁니다. 온라인 강의, 전자책, 컨설팅, 중고거래,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둘째, 생산자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직접 사업하기 어려우면 잘하는 기업에 주식을 사십시오. 그 기업이 돈을 벌면 배당과 주가 상승으로 당신도 돈을 법니다. 핵심은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월급 외에 추가 수입이 있으면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월세 수입, 배당 수입, 부업 수입, 본업이 무너져도 버틸 수 있는 제2의 소득원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원칙, 레버리지를 조심하십시오. 빚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쓰면 부를 키우지만 잘못 쓰면 파산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위험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급증합니다.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전환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 1,500원 돌파인 바, 국가부채 GDP 60% 양의 질주,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 감소, 캔틸런 효과로 부의 양극화 심화, 연금 시스템 붕괴 초읽기.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었고 빚을 줄였고 실물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하며 살 것인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달러 계좌를 열고 미국 주식을 사고 청약 통장을 만들고 빚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10년 후 당신은 오늘의 선택을 기억할 겁니다. 준비한 사람은 감사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후회할 겁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